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아이는 내내 울고 육아를 홀로 담당한 전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머릿속 가득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의 미움도 이때 시작된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기어이 올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너 지금부터 내가 물어보는 거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말고 얘기해라. 그 사람 네 사촌 오빠가 맞기는 해? 그럼요. 사촌 오빠지 누구겠어요. 현우랑 네 사촌 오빠랑 눈 매며 코 떼며 완전 판박이던데. 찌도둑은 못한다고 현우가 거기 씨 아니냐고. 어느 날 시작된 시어머니의 의심, 거기엔 시아버지가 있었죠. 저는 그날부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30대 엄마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이 아닌 사회생활을 선택한 저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이 됐습니다. 회사 거래업체 직원으로 처음 만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으로 전화로만 통화하다가 몇 달 후에 처음 얼굴을 봤는데요. 정우성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제가 얼굴을 좀 따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나 봐요. 회사에 방문한 남편을 보면 왜 그리 떨리던지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흘깃흘깃 얼굴을 훔쳐보는데 봐도 자꾸자꾸 보고 싶었고요. 그냥 먹을 거 하나, 좋은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 생각에 밤엔 설레서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사랑에 빠졌던 거겠죠. 근데 그 남자도 저와 마음이 같았던 걸까요? 자꾸 눈이 마주치고 저희 거래처에도 왠지 자주 방문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보다 5살은 많지만 회사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 그 사람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둘 다 짝 없는 청춘남녀인데 잘해봐라. 둘이 잘 어울린다고 부추기니까 대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퇴근 후 술 한잔 하자고 불러서 눈 딱 감고 고백했어요. 대리님, 제가 대리님 많이 좋아해요. 아세요? 어? 대리님은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희영 씨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다 아는데. 근데 내가 아직 누굴 사귈 준비가 안 돼서 미안해. 저와 눈도 자주 마주치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저희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뻥 차였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제가 싫다는 거겠죠. 근데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접으려고 해도 거래처 직원으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접히지가 않더라고요. 이후로 저 좋다는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크게 생기지 않다 보니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만 주더라고요. 사람들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너 좋다는 사람을 만나야 편하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연애가 계속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의 연애는 잘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술을 진창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리님, 그냥 저랑 사귀면 안 돼요? 나 진짜 대리님 좋아한단 말이에요. 희영 씨,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술 깨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별로예요? 내가? 그러지 말고 나랑 딱 한 달만 만나봐요. 네. 제발요. 그때도 싫으면 그땐 제가 포기할게요. 네. 사랑에 자존심이 뭐 필요 있나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마지못해서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마음이 약해 웬만해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에 한 달만 만나자고 했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6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오빠 부모님은 뭐 하셔? 오빤 부모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 희영아, 사실 너한테 말은 못했는데 나 부모님 안 계셔. 아빤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만 내가 어릴 때 집 나가셨고. 아, 그랬구나. 미안해, 오빠. 난 그것도 모르고. 괜찮아. 자식인 나한테까지 연락 딱 끊고 사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론 이해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술주정하고 살림 때려 부수는 게 일상이었거든. 엄마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셨을 거야. 오빠도 진짜 힘들었을 텐데 엄마 마음도 다 이해하고. 우리 오빠 왜 이렇게 착해? 오빠 엄마는 좋겠다. 오빠 같은 아들 있어서. 근데 오빤 그럼 엄마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야? 응, 어떻게 살고 계신지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네. 몰랐던 그 남자의 가정사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길 떠난 엄마를 이해한다는 그 마음도 착해서 더 안아주고 싶더군요. 이 남자의 아픈 사연이 저의 모성 본능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으니 지켜주고 싶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1년 만에 전 그 남자에게 청혼했어요. 오빠 나랑 결혼하자. 갑자기? 뭐가 갑자기야. 우리 1년 정도 만났고 오빠 나이도 곧 30이잖아. 근데 나 아직 결혼 준비도 안 됐고 나 빈털털이야. 모아놓은 돈도 없어. 그래도 괜찮겠어? 이제 내일 모레면 30인데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니 솔직히 좀 놀라긴 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았겠죠. 사실 남편은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하다 보니 더 연애를 안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제 고백도 거절했었고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어요. 젊어서 그랬던 걸까요? 뭘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반지하방에 살아도 행복만 할 것 같고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쳐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빠, 우리 집 보증금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해 볼게. 딸내미 결혼한다고 하면 그 정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그건 내가 너무 염치가 없을 것 같은데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괜찮아. 어차피 자식도. 나 하나인데 뭘. 우리 엄마 아빠 그 정도 능력은 되시거든. 우리 그걸로 시작해보자. 오빠 진짜 괜찮아.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근데 제 생각과 달리 부모님께 결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결사반대하셨습니다. 그 남자의 배경도 그렇고 사람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지금껏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뭘 믿고 살려고 하냐고 하시면서 부모가 없는 것도 걸린다고 이 결혼 안 하면 안 되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부모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결혼 안 시켜주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울며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전 모든 건 사랑으로 극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땐 패기가 넘치던 시절이라 못해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후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죠. 제 뱃속에 아기가 생겼거든요. 부모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한 결혼인 걸 알기에 결혼해서 더 잘 살자고 다짐했어요. 부모님 도움을 받아 당시 전세 7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신혼집을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후 직장을 그만뒀던 터라 남편 외벌이에 기대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한 남편이 심각한 이야기로 할 말이 있다더군요. 우리 꼬물이도 곧 태어날 건데 그 전에 나 우리 엄마 찾고 싶어. 어디 계신지 모른다며. 찾을 수 있어? 거제도에 외삼촌이 계신데 한번 찾아가 보려고. 거기 가면 엄마 소식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난 대찬성이야. 나 시어머니 생기는 거잖아. 너무 좋아. 빨리 자기 어머니 찾으면 좋겠다. 저라도 나서서 결혼 전이라도 찾아보자고 할 걸.
남편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지 못한 것이 내심 미안하더라고요. 연차를 내고 외삼촌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계셨대요. 어머니도 남편을 찾고 싶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찾아와 준 남편 손을 부여잡고 한없이 눈물만 흘리셨대요. 저에겐 딸 같은 며느리라며 남편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저희 사는 데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데 살고 있었는데 몰랐다니 하루라도 빨리 찾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머닌 당시 집을 나와서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하나뿐인 아들 만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나 봐요. 결혼을 한 번 하셨는데 그간 모은 돈을 남편한테 다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형편이 좋은 건 아니셨어요.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니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을 만나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소식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가까운 데 계시니 마음은 훨씬 편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축하한다면서 너무나 기뻐해 주셨고요. 남편과 저는 그동안 못다한 효도 마음껏 해드리자 다짐했죠. 남편도 행복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찾게 돼서 이제 여한이 없다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찾아온 행복이 저에겐 크나큰 불행이 될지, 우리 결혼 생활에 크나큰 화로 다가올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들러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혼자 사셨다고 하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자주 들여다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는 저도 어머니를 따로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온 우편물에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서가 있더라고요. 저 몰래 웬 신용카드를 만들었나 싶었는데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현금 서비스를 200만 원이나 받았지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에 있을 시간이라 괜히 감정만 상할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기만 기다렸어요. 당신 이게 뭐야? 나 몰래 신용카드는 왜 만든 거고 현금 서비스는 왜 받은 거야? 그것도 200만 원씩이나? 아, 봤어? 뭔데? 나한테 말 못할 돈이야? 저기. 그 돈 엄마 드렸어. 어머니? 왜? 무슨 일인데? 사실 엄마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치셨거든. MRI도 찍고 병원 치료비 좀 달라고 하시길래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신용카드 만들어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드렸지. 많이 다치셨어?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많이 다치신 건 아니고 좀 삐끗하셨대. 괜히 당신 걱정할까봐 말 못했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당분간 일 못한다고 해서 생활비 조금이라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생활비? 얼마나? 한 50만 원? 어머니 힘드시니까 우리가 생활비 챙겨드리는 건 맞는데 우리 형편에 5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 당신은 걱정 마. 내가 퇴근하고 알바라도 하면 되니까 당신 신경 안 쓰이게 할게. 솔직히 어머니 형편 딱하죠. 딱한 건 아는데 저희 형편도 넉넉진 않았거든요. 애 기저귀 값이며 분유값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어머니 챙길 여유가 있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리 다친 시어머니 밥벌이가 끊기셨다는데 나 몰라라 할 순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근 후 알바라도 하겠다고 하니 제가 말릴 수도 없었죠. 퇴근 후 어머니 용돈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편 덕에 육아는 오로지 저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까지 거드셨죠. 시어머니는 아마 일을 안 다니시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셨나 봐요.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통화를 하면 금방 끊는 것도 아니시고 한두 시간 본인의 일상 얘기를 하나부터 10까지 하셨어요. 육아로 바빠서 이따 전화 드린다고 끊으면 잠시 후에 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 자주 생기니까 시어머니가 서운하셨나 봐요. 없는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냐며 남편에게 섭섭하다고 노발대발하셨대요. 결국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거리에 사시니까 주말에 한 번씩 어머니 댁을 방문했는데요. 집에 한 번씩 가면 그렇게 자고 가라고 성하셨어요. 저도 상황만 되면 자고 가는 건 문제될 게 없었는데요. 어머님 방이 하나 있는 빌라에 살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잘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았어요. 집에 가자고 눈치를 줘도 남편은 어머니를 안쓰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어머니가 섭섭해하실까봐 혼자 놔두고 오기 죄송하다고요. 그냥 남편 혼자만 놔두고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안방에서 자고 저와 아긴 거실에서 자야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했는데 제가 남편 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지 뭐예요. 여보, 차 열쇠 좀. 나 가방 놔두고 와서. 밥 먹고 가져가면 안 돼? 가방에 생리대가 있어서 안 돼.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예. 너는 여자가 조심성이 없이 남편한테 생리대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해야겠니? 애도 듣는데 그게 뭐 좋은 말이라고. 어머니 생리대가 어때서요?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너 그날이라고 동네방네 광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생리하는 거 저기 건너마을 할아버지 삼촌도 다 알겠네. 에휴,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대체 제 말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니 저의 시각으로 온전히 다 이해를 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편할 리는 없지만 저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불편함만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그날도 어머니 집에 하룻밤 자고 다음날 집에 왔는데요.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너 내 팬티 가져갔니? 네? 무슨 팬티요? 왜 그 꽃무늬 팬티 있잖아. 내가 아끼는 거. 아니요, 제가 어머니 팬티를 왜 가져가요? 분명히 서랍 안에 넣어놨는데 네가 왔다 가고 없어졌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너밖에 없는데. 다시 잘 찾아보세요. 너 진짜 네가 안 가져간 거 맞아? 어머니, 제가 어머니 팬티를 가져가서 뭐 해요? 진짜 너 아니야? 이상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는데. 저를 팬티 도둑으로 몰다니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입을 속옷이 없어서 시어머니 속옷을 훔쳐 입나요? 그런 의심을 받는 거 자체도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저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다고 제 말은 아예 믿질 않으셨어요. 하도 닥달하시는 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저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니 제가 미칠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얘기론 서랍 뒤로 넘어간 걸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닌 저에게 미안하단 사과는 없으셨어요. 남편이 오히려 어머니가 알뜰하게 사셔서 그런지 작은 거 하나 없어지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났으면 이해하고 넘어갔을 사건이지만 어머니의 의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절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며느리에겐 제대로 사과를 할 줄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왔다고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내가 사둔 플라스틱 반찬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제 감쪽같이 없어졌지. 뭐냐?
혹시 네가 가져갔니?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팬티 도둑에 이번엔 반찬통 도둑으로 절 몰더라고요. 정말 구질구질했습니다. 저희 집에 쌓인 게 반찬통인데 어머니 걸 제가 왜 가져가요? 진짜 너 아냐? 네가 안 가져갔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 말을 믿으실 분이 아니죠. 했던 말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혹시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닌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어머님이 의심하셔서 나는 이제 어머니와 도저히 이야기 못하겠으니 당신이 상대해라.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어머님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끔찍한 의심들이 여기서라도 그쳤다면 다행이었겠지요. 하지만 어머니와 인연을 이어나가는 한 의심에서 해방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떨어져 지냈던 남편마저 연락을 끊고 지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 입장에선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어머니였으니까요. 어린 시절 남편의 기억 속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에게 맞고 울던 어머니 모습이 강렬하게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만 보면 원망스러움과 동시에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천륜을 끊을 수 있나요? 저도 몇 년이 지나니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연락까지 안 하면서 지낼 수 있나 싶어 어머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어머님도 본인이 너무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른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진작 사과로 풀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에 괜히 더 죄송스럽더라고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사촌 오빠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6시간 정도만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 벌이도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종일반에 맡겨서 일을 마치고 데리러 갈 시간도 넉넉했고요. 그런데 이날 사촌 오빠가 마침 저희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아들까지 픽업해서 사촌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차에서 내려서 사촌 오빠에게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인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오시더라고요. 아, 깜짝이야.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누구냐? 저희 사촌 오빠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건너편에서 편의점 운영한다는. 그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영이 사촌 김종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좀 떨떠름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는 사촌 오빠 얼굴을 하도 뚫어지게 쳐다보길래 뭐라도 묻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그 이유가 정말 가관이더군요. 사촌 오빠와 만남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어머니가 우연히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엄마 아니라니까요.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야. 다 엄마 오해예요. 진짜 검사를 하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아니 그런 걸 왜 해? 지금 당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제가 등장하자 화들짝 놀라 황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친자 검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왜 또 그러시나 몰라. 아 진짜 미치겠네. 남편은 자기가 다 해결한다면서 끝끝내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자검사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지만 잠시 후 저희 집 초인종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네,
드디어 올 게 오고 말았습니다. 저를 쎄하게 노려보시더니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다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꺼낸 말은 도무지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내가 그날 네 사촌 오빠를 보는데 딱 감이 오더라고. 평소에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 딱 알겠네. 너 지금부터 내가 물어보는 거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말고 얘기해라. 그 사람 네 사촌 오빠가 맞기는 해. 그럼요, 사촌 오빠지 누구겠어요? 우리 현우랑 사촌 오빠랑 눈매며 콧대며 완전 판박이던데. 씨도둑은 못한다고 현우가 거기 씨 아니냐고. 어머니, 어쩜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세요? 현우가 사촌 오빠 아들이라니요. 그걸 어떻게 믿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친자 검사라도 하던지. 우리 아들이랑은 닮은 데가 하나도 없잖아. 너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니?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솟더군요. 어떻게 사촌 오빠와 제 사이를 오해하고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친척도 아닌데 속이고 있다고 저를 계속 몰아붙이는데 정말 억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해명을 한다고 믿어주시기나 할까요? 남편은 망아지처럼 날뛰는 시어머니를 겨우겨우 달래서 돌려보냈어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떨어져 지낸 세월도 힘들 텐데 이제서야 어머니를 찾았는데 의심병 환자가 돼서 돌아오시디나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던 두 번째 남편이 지독한 바람둥이였대요. 하도 바람을 피워서 그때부터 어머니의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요. 어머니를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문제인가요? 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그냥 인연을 끊고 지냈어야 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어머닌 다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심병 환자에게 해명을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억울했거든요. 인연은 끊더라도 오해는 푸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편과 아들의 유전자 검사지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너 이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니? 얘가 GCM일 바보 똥멍충이로 아나. 네가 조작했을지 어떻게 알고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맞다고 해도 그래 이것도 이상하네. 친자 확률이 99.9%면 우리 민철이 애가 맞기는 하니? 아니 왜 100%가 아니고 어떻게 99.9%야? 어머니 원래 유전자 검사는 100%가 나올 수 없어요. 됐다. 난 이거 못 믿는다. 딱 보이는 게 정답이지 뭐. 지 애빌 하나도 안 닮았는데. 네, 맞아요. 해명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도 못 믿으셨을 거예요. 그냥 나만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면 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더군요.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깜짝 놀라봤더니 어머니였어요. 이 뻔뻔한 년. 그 짓을 하고도 인연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어디서 남의 씨를 우리 민철이한테 덮어 씌워. 우리 민철이가 그렇게 만만하디?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어디 살 수가 있나요? 제가 당하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애가 듣는 데서 남의 씨니 민철이 애가 아니라니 그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나 이대로는 진짜 못 살아. 어머니랑 인연을 끊든지 나랑 끊든지 당신이 선택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내가 컨트롤 할 테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응? 컨트롤? 어떻게 컨트롤을 했길래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내가 오늘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당신 아들은 어떻고? 내가 언제까지 어머니를 이해해야 돼? 친자 확인을 해줘도 의심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어머니 걱정은 되고 현우 걱정은 안 돼?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제 자식 앞에서 마누라가 그 험한 꼴을 당해도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만 하던 남편은 이혼 소리에 정신을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찾지 못하실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준비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지금 사는 집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된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최근 월세가 2달째 입금되지 않았다고 빨리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분명 저희 집은 월세가 아니라 전세였거든요. 범인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엄마가 생활비가 모자르다고 하셔서 들인 지 꽤 됐거든. 몸이 아프다고 일은 통 못하겠다고 하셔서. 한동안 다친 다리 때문에 일을 못하신다고 하셔서 월 50만 원씩 드리곤 있었는데 이후 몸이 회복되시고 일을 다시 나가신다고 하셔서 용돈을 줄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어머니에게 월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전셋집 보증금을 빼면서까지요.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고선 최근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연민만 많고 답답한 남편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엄마가 안쓰럽고 불쌍해도 자기 식구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과 계속 같이 살다간 시어머니 때문에 저까지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어머니가 읍소를 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마음이 약한 남편은 절대 외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자식 앞길에 죄를 잔뜩 뿌려도 남편은 어머니를 버리지 못할 겁니다. 그냥 제가 남편을 버리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남편은 그렇게 모진 사람이 못 되거든요.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신 어머니를 안 보겠다. 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제 남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절대 어머니를 끊어낼 사람이 못 돼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이혼하고 전 친정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와 남편의 인연까지 끊을 순 없어. 한 달에 한 번 남편은 아이를 만나고 있어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고 있고요. 그 사람은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어머니는 여전히 절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아들과 전화통화할 때 너머로 남의 자식한테 왜 이렇게 목을 매단하며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잘 됐다 싶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도 않고 고쳤을 수도 없거든요. 아마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지옥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나에게 다 좋을 순 없을 겁니다. 나를 갉아먹는 가족인데도 함부로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갔다간 저조차도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답답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의 인생이지 제 인생은 아니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이젠 부부의 연도 끊어졌는걸요. 전 제 아들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며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갈 겁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오면 또 소식 전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